오늘 해볼 얘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학교 다닐 때 김태훈 교수님 별명을 늘 주무시는 김태훈 교수님. 24시간 졸고 있고 자고 있고 학교에서 늘 주무셔, 스터디 할 때 주무셔, 아마 강의할 때도 주무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혹은 이딴 연구를 왜 해 싶지만 삶을 발전시키는 연구들이 될 수 있다. 잠에 관련된 연구인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자요. IQ가 한 6 정도 높게 나옵니다. 2014년에 이그 노벨 심리학상. 이그노벨 심리학상을 2014년에 수상한 연구는 The Ig Nobel Prize for Psychology is awarded to Peter Jonassen. 일반적으로 아침형 인간을 더 바람직한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왜 중요하냐? Creature of the Night, Chronotypes and the Dark Triad Trait. 늦게 자는 저녁형 인간이 어두운 세 가지 특징, 사이코패스, 자아도취, 마키아벨리즘과의 굉장히 높은 상관을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어두운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나르시시즘, 자존감이랑 좀 다르죠. 사이코패스, 상대방의 감성 체계에 전혀 공감이 없는 거죠. 마키아벨리즘, 나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도구처럼 무시무시한, 정말? 이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입니다. 영국 대학생 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거죠.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주로 해가 있을 때 활동을 할 거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상황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 협동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성격도 그런 부분이 더 발달하겠죠. 반면에 야간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혼자 활동을 하시는 게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안 좋게 변하면 이제 자아도취까지 가게 되는 거겠죠. 남을 크게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쪽으로 성격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연구자는 우리가 사회 구성 요소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타난 적응의 과정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연구 소개해드리면 그러면 난 저녁형 인간이니까 어두운 측면이 되게 많구나. 이건 지금 상관 연구거든요. 두 변인이 관련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원인이 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무조건 늦게 잔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측면이 다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은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 있겠죠. 문제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과 공존을 하냐는 거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라고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렇지만 고흐 같은 경우는 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침형 인간이라서 그랬고 저녁형 인간이라서 그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의 개인차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연구가 있냐면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를 파악하고 이 사람들한테 IQ 검사를 합니다. 아침형 인간한테 아침에 해봅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해봅니다. 저녁형 인간한테 저녁 때 해보고 아침에 해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아침형 인간한테 아침에 한 경우랑 저녁형 인간한테 저녁에 한 경우 그 반대의 경우보다 IQ가 한 6 정도 높게 나옵니다. 엄청난 수치인데 6이면? 그만큼 머리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잘 활동할 수 있을 때 시험을 받냐 아니냐가 무려 IQ가 6 정도가 차이 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 아침형 인간이랑 저녁형 인간이랑 어느 쪽이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 이런 구분을 하는 연구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아침형 인간은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요. 저녁형 인간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아침에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일과를 본다? 그건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훨씬 더 여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차를 굉장히 무시해 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0시간 자도 10시간 잔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10시간 쳐잔다고 표현해요. 잠자는 거를 워낙 넌 아직도 싫어하는 자냐. 거니까. 실제로 롱슬리퍼와 숏슬리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거의 10시간 넘게 잤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몇 시간 잤느는 어느 전기에도 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재밌는 건 에디슨 3시간밖에 안 잤다는 건 에디슨 전기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 그리고 잠을 줄여. 잠을 줄여가 해결책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잠 가지고 욕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번역도 못하잖아. 너 잠이 오냐 지금 막 이런 거. 나라 전체가 잘 안 자고 잠을 죄악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자요. 네. 롱슬리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살아나기. 하지만 문제는 잠이 부족한 다음 날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가. 제가 잠을 잘 못 잤더니 실수를 자꾸. 잠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전두엽에 해당하는 논리연산력에는 오히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런 능력은 많이 안 떨어진다. 자기의 습관, 그중에서도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면접, 수시 입시에서 면접하는 걸 지난 8년 동안 수천 명을 살펴본 거죠. 학생들이 잠을 못 자고 와요. 자기 인생의 중요한 날이 면접이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준비해온 대답을 웬만큼 다 잘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어떤 질문을 해도 내용적으로는 크게 흔들리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들 앞에서 자기 습관 하나씩을 다 보여주고 나가요.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다리를 꽈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요. 인사하고 나가는데 다시 잠궈요. 우리를 다 가둬놓는 거죠. 합격이라고 말할 때까지 안 나갈 기세로 문을 잠궈버리는. 잠이 부족하면은 우리 인간이 그 다음날 사회 속에서 자기의 습관을 제어할 수 없다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네. 내 노력의 결실이 더 잘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내가 몇 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건데 수면에 대한 일기도 필요해요. 오늘 나의 말과 기분과 행동의 점수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숫자 하나만 더 적으세요. 나 그 전날 몇 시간 잤나. 몇 시간 자야 되는지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뇌는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날을 더 대비시키는 겁니다. 나는 몇 시간 자야 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가를 한번 알아내시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를 알아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몇 시간 잤냐 옆에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깼냐. 나한테 맞는 수면 양과 적절한 수면 타이밍. 자, 그렇게 찾으신 다음에는 잠을 주무시는 공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침실에 TV 놓은 분들 많아요. 침실에 TV 치우시고 스마트폰 충전기 거실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집에 반려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산책 시간인데요. 겨울만 되면 안 그러던 애가 이상해요 하고 상담 문의가 많이 옵니다. 왜일까요? 산책 시간이 부족해서예요. 내가 춥다고 방콕을 하니 반려견들도 강제로 집에 감금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추운 겨울에 무작정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기엔 걱정거리가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반려견을 행복하게 하는 산책법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연입니다. 강아지들은 산책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실 반려견들에게 산책은 단순히 운동과 놀이가 아닌 생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개들도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햇빛을 보고 걷고 킁킁킁킁 냄새를 맡지 못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이 합성이 낮아지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계절성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동성이 감소되고 평소에 흥미를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식습관, 수면 습관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하루 2번, 총 1시간의 산책을 시키지 않을 경우 동물 학대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기준에 따르면 저도 독일에 가면 고발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한 번 해주고 있거든요. 서양에서 반려견의 산책 시간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유에는 화장실 교육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려견이 매일 배변 패드나 화장실에서 일을 보며 집안에서 지낸다는 건 외국인들에게는 낯선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눈에 가장 충격적인 건 대소변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루에 14시간 이상 외출 한 번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지낸다는 건데요. 우리는 화장실 훈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양에서는 하우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반려견의 대소변을 집안이 아닌 산책할 때 아니면 마당에서 이렇게 밖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번 이상 나가지 않으면 반려견은 생리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바쁜 도시죠. 뉴욕의 맨하튼에서도 반려견을 대신 산책시켜주는 도그 워커들이 고액 연봉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놀러 갔었는데 10마리씩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맨하튼에는 독파크, 그러니까 강아지들을 풀어놓고 놀 수 있는 공원들이 그 비싼 땅덩어리에도 되게 많이 있어서 거기서 풀어서 좀 놀게 해주고 산책시켜주고 다시 데려다주는 그런 직업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다면 강아지 산책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주말에 몰아서 길게, 짧더라도 매일. 여러분의 선택은? 짧더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산책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횟수가 중요해요. 원래 개들은 자신만의 일이 있었어요. 다른 야생동물로부터 뭐 사람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사냥을 돕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자신의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즈웍이라고 하죠. 계속 냄새 맡고 돌아다니는 것도 우리 강아지들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개의 전체 역사에서 정말 짧은 기간에 불과한 이 반려동물로서의 삶이 시작되면서 개는 일을 잃었고 넘치는 에너지를 어쩌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종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고 이것이 반려견의 산책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100만 배에서 최고 1억 배까지 발달되어 있는데 산책 시의 냄새는 훌륭한 정신적 자극이 되고 소변, 배변, 항문낭 분비물 등에 존재하는 화학적 메시지를 통해서 개들의 일상적 소통이 가능합니다. 코로 본다고 말할 정도로 후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냄새가 강아지의 기분과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쳐요. 올림픽 수영장 2개를 채운 물에 잉크 한 방울 정도의 양을 떨어뜨려도 찾아낼 수 있고요. 물체의 냄새를 성분별로 하나하나 분리해서 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카레 냄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개들은 그 안에 있는 재료 하나하나의 냄새를 다 분리해서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들의 코는 안에 단면을 보면 정말 미로처럼 돼 있어서 해부학 공부할 때 조금 징그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보호자님이 긴장하면 개들이 다 알아요.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냄새를 우리 개들이 맡게 되는 거죠. 요즘 반려견을 위한 노즈웍, 후각 훈련을 위한 각종 장난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좋긴 해요. 좋은데 그 어떤 이런 노즈웍 장난감도 산책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산책해서 바깥의 냄새는 항상 바뀌거든요. 저는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냄새 맡고 마킹하는 게 사람들 SNS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불면 또 냄새가 바뀔 거고요. 비가 오게 되면 땅 냄새가 촉촉해지면서 이 흙냄새나 땅 냄새들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되고 냄새가 바뀌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더 하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문화에서 꼭 한번 바꿔보고 싶은 게 이건데요. 산책 도중에 저 건너편에서 다른 개가 걸어오면 어떻게 해요? 뭐 인사해 친구야 하고 막 이렇게 인사시키죠. 근데 처음 보는 개는 바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개들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화가 돼 있지 않은 강아지들은 보호자 뒤로 숨거나 막 안아달라고 하거나 혀를 이렇게 낼름거리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싫다는 표현을 해도 상당수의 보호자분들이 다른 개 쪽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막 이렇게 이끌고 가죠. 개 입장에서는 나는 싫어 죽겠고 충분히 싫다고 표현을 했는데도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보호자가 야속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강아지를 보는 순간 놀고 싶어서 막 뛰어가는데 이 줄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이 되다 보니까 흥분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산책줄에 의한 공격성, 리시 어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은 대부분 자기 몸이 어딘가 이렇게 속박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적응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은 사회화 시기 때 많이 차보는 거예요. 사회화 시기라고 하면 2개월에서 4개월 때인데 집에서도 뭐 줄 가벼운 걸 달아놓고 밥을 먹게 한다거나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집안에서도 이렇게 줄을 들고 좀 쫓아다녀 본다거나. 성견이라면 저는 가장 먼저 하는 교육은 리시텐션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일부러 줄을 매고 살짝 당기고 칭찬하고 살짝 당기고 칭찬하고 당겨지는 느낌을 보통 싫어하는 건데 당겨질 때마다 칭찬을 해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텐션이 탁 오게 되면 보호자를 쳐다봐요. 간식 주려고? 이렇게. 산책줄의 길이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곧 산책줄의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줄은 자동줄이에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줄 있죠? 한번 우리 보호자분들 목에다 한번 걸어보세요. 전 해봤어요. 어느 정도의 텐션이 계속 느껴져요. 요즘 친구들은 안 하나? 우리 어렸을 때 실전하기 이거 되게 아재스러운 건가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 반려견과 보호자가 소통하기 위한 전화기 같은 줄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텐션이 오고 있다?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 줄에서 오는 신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원래 이렇게 땡기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안전에도 좋지 않아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거나 고양이가 뛰어가면 본능적으로 막 그냥 돌변해버려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4m, 5m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갑자기 뛰어나갔을 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산책을 나가도 괜찮을까요? 네, 제 대답은 한결같이 예스입니다. 너무 춥지 않다면 산책하시는 게 좋아요. 해야 돼요. 물론 겨울에 산책은 위험 요소도 많아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아지들도 추위를 느껴요. 강아지들의 털이 얇은 내피 패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평균적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피당 표면적이 넓을수록 체온을 많이 뺏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일수록 추위에 훨씬 더 약하게 되고요. 강아지들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정도 추웠을 땐 그래도 좀 조심해야 돼 라는 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준 표입니다. 이 세로축이 기온, 가로축이 동물의 크기예요. 중형견은 보통 한 10에서 20kg 정도, 20에서 25kg 이상을 대형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형견 같은 경우는 12도, 중형견 같은 경우에는 한 10도,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7도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 없다. 밖에서 재밌게 놀아. 라는 온도고요. 이 숫자 3이 써 있는 것부터 조금씩 조심해야 됩니다. 털이 좀 짧은 견종들, 단모종 견종, 아니면 선천적으로 추위에 약한 견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반려하고 있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같은 친구들은 갑상선 기능도 조금 활성화가 안 돼서 추위를 더 탄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위험도 5를 보면 네, 이거는 생명을 위협할 만한 추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나가게 되면 이제 옷을 요즘 패딩도 잘 나오니까요. 이게 히트텍도 나오고 있어요. 아주 따뜻하게 입히고 나가시거나 밖에 있었던 아이들은 들어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눈이 오거나 좀 습도가 조금 높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점수에다가 플러스 2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6개월 이하의 강아지들도 플러스 1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알래스카 말라미트 이런 종들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위험도에서 1씩을 빼줘야 돼요. 여름에 정말 막 우울증처럼 막 힘들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다가 겨울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너무 행복해요. 영하 6도부터는 작은 체구의 반려견들에게는 오랫동안 있을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라는 추이고요. 영하 12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질 때는 야외 활동을 길게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호르몬성 질병으로 털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는 옷을 입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옷을 입기 싫어하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옷 입을 때 막 보호자를 물려고 하고 막 난리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배 밑에서 이렇게 스트랩만 간단하게 딱 채워주면 되는 옷들이 있어요. 이런 옷을
장만해서 산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는 걱정은 우리의 발이 시리지 않을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보리차 냄새나고 말랑말랑한 그 반려견들의 발바닥은 물, 흙, 돌바닥 이런 척박한 환경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진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훨씬 더 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 발바닥은 동맥과 정맥이 아주 가깝게 지나가요. 동맥의 따뜻한 이 온기를 정맥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체온 보존 및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추운 상황에도 잘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이 제설제를 뿌리게 되는데 이 염화칼슘은 개들의 발에 자극을 주거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걸 먹어요. 산책하다가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건 산책 후에 염화칼슘이 묻어요. 그러면 간지럽고 따가운 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발을 막 이렇게 터는 경우를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집에 와서 잘 씻겨주지 않으면 핥아요. 이렇게 염화칼슘을 먹으면 구토 등 이 소화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 신발에 거부감이 없는 반려견은 이 시중에 판매되는 강아지 신발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제품 중 상당수가 강아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산책 후에 잘 닦아주시고 풋밤 같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관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기와 독감도 조심하셔야 돼요.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겨울이면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크면 집에 가습기 틀어주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재채기하고 코감기 걸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제 산책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버티는 강아지들은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더 놀고 싶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안 간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기다려줘 봐요. 한번 잠깐 들어서 4-5발자국 가다가 다시 내려놔 봐요. 그러면 대부분 갑니다. 두 번째는 관절 질환으로 인해서 산책을 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죠. 또 하나, 강아지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내분비계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추위에도 약하고요. 에너지가 없어서 움직이기도 싫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아이들이 산책을 싫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강아지가 산책을 2년 동안 안 한다, 밖에만 나가면 앉아 있는다라는 게 문제 행동이었어요. 근데 저는 딱 들어오는 순간 보였어요. 살이 쪄 있고 등에 데칼코마니처럼 털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2년 만에 처음으로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집에 돌아가기 싫어서 고집을 부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학적 문제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저는 반려동물들의 행동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산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서 가장 처음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반려견들이 올드보이의 최민식처럼 살고 있진 않았나. 우리가 이뻐해 주기만 하지 정말 아무것도 취미생활 없이 갇혀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보호자와 동물이 같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산책을 하지 않으면 반려견이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진짜 반려견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고민의 문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아도 문제고요. 너무 적어도 문제고 적절해도 이게 맞는 건가 적당한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문제, 바로 수면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잠에 대해서 고민 있으세요?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시더라고요. 어느 분들은 요즘 너무 잠을 못 자요 라면서 고민하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요즘 너무 잠만 자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라고 고민을 얘기하시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잠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거죠. 잠 때문에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잠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 심리적 해결책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볼 때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민족. 그만큼 잠도 자지 않고 많은 일을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야근하고도 회식을 하면 1차, 2차, 3차까지 가고 새벽까지 마시고 그러면서 다음 날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는 나라.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인들의 이런 시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재밌게도 우리 한국인들은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욕처럼 들리는 말이 있어요. 너 지금 잠이 오냐?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상황이 이렇다면
지금 잠이 오냐면서 질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말을 듣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실 이미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극도로 한계에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잠을 너무 못 자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잠을 줄여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낙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낙천성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뇌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아난다마이드와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이 많이 나오는, 따라서 낙천적인 아프리카 분들은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많이 가져야 그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그 방법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 이유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많이 가지는 방법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제로 그리고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지 않고 일하면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보니 그게 당연시되는 문화가 형성된 거죠. 열심히 살자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잠을 죄악시하는 문화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요, 잠을 잘 자고 충분히 자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잔 거지? 라면서 불안해하거나 심지어 불쾌해하는 그런 현상까지 도처에서 관찰이 됩니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잘못된 믿음 혹은 신념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성공할 거라고 하는 착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잠을 줄여가면서도 뭘 했는데도 성공을 못하거나 좋은 결과를 못 받으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더 괴로워지고 더 억울해하고, 내가 잠도 자지 않고 무언가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느낀다라고 하는 그 한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어떤 통계를 봐도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수면 시간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통계는 사실 그만큼 수면 장애도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10명 중 6명은 수면 장애를 경험했거나 혹은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면 전문 의료기관을 찾거나 실제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설문에서도 수면 관련 전문 의료진에게 문의했다라고 답한 비율은 단 6%에 불과했거든요.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렇게 인식하면서도 치료하려는 생각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하는 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고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으니 왜 상담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소화장애는 병원에 가도 수면장애로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그만큼 잠을 하찮게 본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퀄리티나 생산성이 잠을 적게 자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문가에게 상담받거나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잠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수준에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잠에 관한 유행이 있죠. 바로 미라클 모닝.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걸 미라클하게 만들자는 거죠. 물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CEO들이 아침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모두에게 다 좋은 거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평균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의 양이 필요하지만 이건 평균이라는 겁니다. 그걸 언제 얼마만큼 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른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인간은요, 잠을 자는 그 양에 있어서도 그 성향이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롱슬리퍼와 숏슬리퍼. 4시간 미만을 자도 다음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 숏슬리퍼겠죠. 하지만 10시간 정도 자야 피로가 풀리며 다음날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길게 자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의 신체적인 건강함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얘기라고 받아들여야 되죠. 같은 양의 잠을 자더라도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 잠이 충분한지 아닌지가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언제 잠을 자기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간대도 다르다는 겁니다. 즉, 자기에게 맞는 수면 시간대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침형 인간이 높이 평가되고 그리고 더 일을 잘하는 것처럼 사회가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은 아침에 IQ 검사를 받을 때 그 점수가 더 높게 나오고, 저녁형 인간은 저녁에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으면 IQ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그 차이는 무려 6점에 다다른다는 결과로 관찰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주위를 보면 저녁형 학생들은 사회적 시차 부적응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최적인 상태에 세상을 살아가고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미라클 모닝은 모두에게 미라클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실수에서부터 심각한 사고들까지 나에게 맞는 잠을 자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맞는 잠을 찾는 긴 여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잔 당신 성공한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수님, 잠이 안 오는데 대체 어떻게 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잘 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내가 언제 잘 자는지, 몇 시에 잘 자는지, 어떤 자세로 자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는지에 대해선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가 잘 자려고요, 비싼 베개를 샀어요, 이번에 매트리스 바꿨다니까요, 요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의 잠에 대해서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지 않았을 때 잘 자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한국 사람들은 이 경향이 더 강하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병에 걸리면 뭐든 하려고 100가지 행동과 100가지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망가질 수 있는 게 건강이거든요. 잠을 잔다는 건 역시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결코 어떤 행동은 하지 않는다. 잠을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결코 얼마 이상 마시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수면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만의 수면 일기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 위해 하는 것들을 연구라고 부르죠. 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스스로 나의 잠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난 어떤 일을 안 했을 때 가장 잘 잤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했을 때 가장 못 자는지, 이런 나에 대한 스스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쌓였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지금 잠이 오냐? 이런 말은요,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하는 일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반대로 물어야 됩니다. 너 요즘 잘 자고 있니? 이렇게요. 왜냐하면 잠은 어떤 방식으로든 부족하면 인간의 판단과 그로 인한 행동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수면 장애가 쌓이면 반드시 결국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특히 조직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리더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직원 중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다면 그만큼 그 조직에서 예상 밖의 큰 사고가 예상치 못했던 시점에 터질 확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